자, 어깨 좀 푸세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세요? 방송이 지금 찌중만 147회인데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서. 무겁습니까? 우리 송 작가님은 몸무게가 무겁지요. 마이크 가깝게 좀 당겨주시라니까요. 나쁜 떼끼. 어, 잘 들립니까? 마이크를 당기니까 꼭 몸을 당기다가 나중에 그냥 벌어져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안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상반된 두 남자의 목소리. 그런가요? 우주 최강의 천재 우리 송 작가님과 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면 불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렇게?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네. 네 머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네요. 카메라가 가깝게 있으니까. 네. 구도상으로 보니까. 뭘 그게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외모가 중요해? 나는 찌라시 이 송 작가님의 외모가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는 좀 먹어주는 그 외모긴 정도 한데. 풍채는 돼야지. 배도 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성추행 당하고. 아 짜증나 씨. 사실이잖아. 저도 지하철 같은 데서 성추행 당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국내에선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 초반부터 노딱. 네. 성추행 이야기가 나와서 포기했다. 당한 것도 노딱이야? 이게 얘네들은 그 기준이 없어. 자, 어쨌건 우리 송 작가님과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이야기가 나올지 엄청나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할 건 해야지. 파켓몰 이야기 좀 할게요. 좋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 파켓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벤트 상품이 콜롬비아 패딩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내가 작년 겨울 내내 그것만 입었거든. 그렇죠. 진짜 따뜻하더라. 네. 네. 콜롬비아가 원래 되게 비싼 메이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고생하고 있는 메이커죠. 지금 파켓몰을 통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이나 뭐 우수성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파켓몰을 뒤질 때 콜롬비아를 찾아서 패션을 뒤져요. 패션이 없습니다. 취미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왜 취미예요? 왜? 등산이 취미잖아요. 등산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이제 찾아서 쓰시라고 취미에다 카테고리를 올려놨는데 사실 등산복 입고 등산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옷으로 많이 입거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허리 라인이 약간 슬림 핏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 한 사이즈를 크게 입어야 돼요. 뭔지 알겠어. 네. 거기만 쪄이거든. 딱 요 자리만 이 옆구리 있는데 이 브라끈 지나가는 자리가 딱 조여요. 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몸을 약간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한 2달 전만 해도 많이 가다듬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말도 살찌는데 돼지는 살 안 찌겠습니까? 네, 천고마비 때문에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송 작가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사적으로 밀어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파켓몰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새날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가 같이 모여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단독샷 한번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올겨울에 아마 연말까지도 계속될 우리 야외 집회에서 이 콜롬비아 패딩을 입고 만날 수 있는. 그러네. 그런 자리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사서 입었던 겨울 옷들 중에 그 허접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이번에 보니까 확실하게 정말 기가 막히더만요. 콜롬비아 패딩 하나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직접 입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하고 반팔티만 있으면 겨울 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송 작가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가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콜롬비아 패딩을 한번 사보시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네. 몇십만 원짜리가 10몇만 원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의 화려한 그 방송 구성. 저 사실 커튼 넘기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몰빵으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커튼 넘기면서 멘트가 안 돼. 그러니까 송 작가님의 말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커튼 넘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커튼 넘기는 것보다는 방송에 집중하도록. 보시는 분이 돌려가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그러니까요. 네. 여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걸 누르면 이 화면만 나타나고. 요 기술은 지금도 가능할 거야.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로 사람 하나 쓰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의 죽음 이야기 147번째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상에 살찐 사람. 아이씨, 자꾸 이거 내보내지 말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돼지열병은 없다는 열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송 작가입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우희정 교수님과 조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러다 멧돼지 다 죽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어마무시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핵발전소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이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해서 그 이번에 왔던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다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자체 사고는 최소 40년은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요,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호기, 4호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방사능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다 흘려내고 있거든요. 노출된 상태로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핵연료봉이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핵연료봉들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공기 중에 계속 그 입자들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걸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옛날 체르노빌 사태에서처럼 세멘트로 피라미드처럼 아예 덮어버린다든지. 이 양반은 세멘트가 뭐야? 세멘이라 그러죠. 그걸 뭐 공구리라 그럴까? 네, 공구리와 세멘으로 가서 피라미드처럼 덮어버렸기 때문에 체르노빌은 어느 정도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시키고 있지만 일본은 이걸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계속 방사능 물질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고이기 때문에 빨리 일본은 굉장히 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일본 대지진이었고요. 후쿠시마 1호 원전에서 수소 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력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냉각 시스템이 마비돼서 핵 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됐고요. 지금 희생자만 2만 명이었고 지금도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건을 이제 그 도쿄 올림픽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회복됐어라고 거짓 불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후쿠시마를 써먹고 있기도 하고. 후쿠시마 원전에 예상되는 그 수습 기한이 약 40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건 대지진 발생 후 1시간 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이 쓰나미가요, 최고 높이가 어떤 경우는 40m 가까운 정도의 파도 높이가 있었고 센다이시 평야 지역에는요 그 쓰나미 바닷물이 내륙에 10km 안까지 들어왔다는 바로 그런 거고, 어쨌건 간에 그 쓰나미가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침수시켰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1, 3호기는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세계 3대 원전 사고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어쨌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에 방송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닙니다. 그 원전 사고가 핵심이 아니야.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은 이 후쿠시마 원전이 단순한 원전 사고가 아니라 핵무장을 위한 핵 농축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라고 하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
일종의 의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의혹이 아니에요. 일본 안에 원래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혹의 내용이 상당히 뭐랄까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이 제기된 게 이제 그 당시 3월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10월부터 매년 간격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구도하고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났을 때 의혹 부분에 대한 이제 역으로의 검증이 필요하다. 세계와 일본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내부에서의 자성론이 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먼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존의 원전 사고하고 볼 수 없는 매우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사고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쓰나미가 와서 이게 이제 침수를 시켜가지고 전기기관이 망가졌다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냉각수가 이제 없어짐으로써 그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폭발한 거대. 근데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 후쿠시마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지진이 왔을 때 이미 셧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가 돼서 쓰나미가 올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진이 났을 때부터 원전은 셧다운이 된 상태였다는,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간 내용이 이른바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어판에서 제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원격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 파괴를 통해 갖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폭발에 관련된 그 부분인 건데요. 이게 일폭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가 누출돼서 가스가 폭발한 게 맞아요. 발전소가 후쿠시마 발전소는 6대가 있었습니다. 5,6호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자, 1, 2, 3, 4호기가 가동을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1, 2, 3호기는 정상적인 가동이 진행 중이었고 4호기는 해결료 교체를 위해서 세워놓은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공식 발표입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 중에 사고가 났고 먼저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던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어요. 수소 폭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뚜껑이 날아갔거든요. 폭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 2호기가 사고가 나고 1호기 폭발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왜냐하면 이 전력 복구에 의해 갖고 이런 게 이제 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핵 과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호기에 수소 폭발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2차 폭발, 3호기에 폭발이 있었을 때까지 나흘이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흘 동안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폭발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이런 정도는 사장이 연락이 안 돼서 대부분 그래요.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사장이 연락이 안 돼 갖고 바이패스를 못 시켰다. 그렇죠.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선장이 어디로 도망간 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 치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1호기가 수소 폭발한 것까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3호기의 폭발은, 그러니까 그동안 나흘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호기의 폭발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간엔 전력도 복구가 다 됐고 외부 인력이라든지 사람들이 모두 투입이 돼가지고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3호기의 폭발을 못 막았다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3호기의 폭발이 수소 폭발인데 수소 폭발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수소 폭발을 통해 갖고 1m 사이즈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체는 아무리 지가 기체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폭발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폭발로 1m 두께의 콘크리트 뚜껑이 날아갔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더더욱 놀라운 건 4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였단 말이에요. 연료병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3호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3호기 폭발 다음 한 5일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던 원전이 또 폭발을 해요. 근데 이거는 수소 폭발로도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폭발이었습니다. 수소 폭발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수소 폭발이 아닌 거예요. 처음 거는 폭발의 종류가 일종의 핵폭발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가 3차 폭발 때는 이 번쩍하는 그 광음과 함께 이 버섯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기둥과 버섯구름이요? 예, 맞아, 실제 버섯구름이 피어요. 버섯구름과 섬광을 보았고 그 섬광이 있고 난 다음에 입으로 금속성의 어떤 그 흡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원자력 폭발에 의한 일종의 폭발 사고인 겁니다. 수소가 아닌 거죠. 저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한참 그냥 불 붙은 거고요. 예. 이게 아니고 그 폭발 사진이 구체적으로 안 일어나 있어요. 그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는 건물 위쪽으로 연기들이 완전히 피어 올라가지고 이제 그게 주저앉는 상황인 거고, 폭발 당시에는 진짜 핵폭발처럼 강렬한 빛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이건 수소 폭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4호기 폭발은 원자로의 그 연료가 쌓여 있는 하층부 바닥에서 폭발한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원자로의 4층 높이 상부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발인 경우에는 원자로의 그 직접적인 그 핵 연료의 폭발이라고도 볼 수 없는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제 묻고 있는 그 이런 폭발을 분석하는 핵 과학자들은 3호기와 4호기는 1, 2호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의 폭발이었고 특히 3, 4호기가 일본 전력이 그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사 G24하고 합작으로 만드는 특수 복합 연료를 사용하는 특별한 원자료였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 원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발전소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러니까 1, 2호기하고는 연료 자체가 다 틀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왜 거기만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또 그와 관련된 폭발이 5일, 4일, 5일 지난 다음에 일어나고 폭발의 형태가 달랐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외부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완전히 통제됩니다. 심지어는 총리도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핵폭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경제산업성이라고 불리는 일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일종의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경제단체들 기업들을 조정하는 이 경제산업성하고 여기가 이제 일본 그 내각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구입니다. 무역 경쟁할 때 엄청 많이 나섰던 바로 경제산업상 있었죠. 이 경제산업상하고 한국전력, 동일본전력, 제가 미쳤습니다. 동일본전력하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여기에 대한 기술 제공부터 현장 접근 자체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패스를 시키라고 하는 이 총리의 말도 무시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폭발을 하게 됐는데 이게 플루토늄의 추출 작업이 진행 중인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원전이 몇 개인데 결국 뭐 추출 작업의 추출 농도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핵 기술은 농축시키는 기술하고 멀리 쏴버리는 기술 두 개면 돼. 그렇죠. 네, 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후쿠시마에서 일본이
핵물질을 추출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게, 자, 농축 우라늄을 이제 태우게 되면 플루토늄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발전 단계에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그 플루토늄이 질량 239와 240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탄두에 이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239고 240은 굉장히 폭발력이 높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됩니다. 이러한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농축 우라늄을 이제 그 핵 분열을 시키고 그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굽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우는 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플루토늄 질량 239하고 240이 동시에 추출이 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핵 연료에서 나오는 그 원료에서는 240이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240을 이제 핵 연료 플루토늄 사용 후에 나오는 거는 핵탄두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급 플루토늄인 이 239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농축 우라늄 자체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성자를 계속 쏴가지고 그 안에서 질량을 임계점을 변화시키는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에 기술을 제공한 게 아까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었고 동일본 전력하고 이게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후쿠시마 안에서 3호기, 4호기를 이용해갖고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혹을 민간 과학자들이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약간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일본은 뭐 NPT라든지 IAEA라든지 거기에 무슨 허락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거잖아. 이런 이제 불법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던 핵심 인사가 아베와 아베의 집안인 기시노부스케 그리고 사토 에이사쿠라고 불리는 전직 총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 미국과 합작해서 모종의 정치적인 작업을 벌여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그 사실들이 추론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이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심화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 계속 가시죠. 네. 일본의 핵무장 시도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원자포탄 맞고 난 다음 아니었을까? 말기 전이지. 일본도?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이 핵폭발에 관한 그러니까 핵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다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핵 개발에 다 뛰어들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의 어떤 경제부터 군사를 좌우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이제 만주국이 있어. 만주국. 일본이 만들었던 1930년도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왜 이 나라를 만들었냐면 일본 안에서는 생산이라든지 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본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만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그 위성국가, 일본의 위성국가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이 만주국의 개발과 경제력으로 일본을 다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 계획의 이반자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이제 외할아버지로 불리는 기시노부스케죠. 그리고 광동군 당시에 그 사령관으로 있었던 유명한 인물이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1940년대 전반부터 핵무기에 관한 개발을 시작해요. 그래서 니시나 요시오를 중심으로 한 도쿄 대학, 도호쿠 제국대학 뭐 이런 데서 2호 연구 그래가지고 해군과 교토 제국대학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에서 그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생산이 됐어요. 음. 그 우라늄이 영국을 통해 이제 그 영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일로 들어왔고 일본은 독일을 통해 가지고 유보트로 핵 물질들을 실어오기로 협약을 하고 이거를 실제로 밀수를 감행하다가 이 배가 태평양에서 납포가 됩니다. 유보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력 물질이 전해지지 못해서 이 핵폭탄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갖고 있는 그런 그 보관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도 그 당시에는. 자, 문제는 패전 이후에 이제 이 만주국에 관련해가지고 만주국 기시노부스케와 도조 히데키가 만들었던 만주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국과 일본국을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건설 계획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을 육성시키고 만주국에서 그리고 초고속 열차를 일본까지 연결하고 이 안에 한일 해저 터널까지도 계획에 입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전범으로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기소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풀려납니다. 일본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사면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시노부스케는 그 만주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경제 구상을 그대로 일본의 재건을 위한 경제 발전 계획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전후 일본이 경제적 변신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고요. 그 변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그 미국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일종의 수상으로서 일본의 수상으로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를 제공했느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기존의 오키나와에 있는 그 군사기지 그리고 도쿄 외곽에 있던 아스키 해군 항공기지에 핵포탄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창고를 제공한다고 하는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미국의 핵포탄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약 내용이 실제로 30년이 지나서 그 CIA에 의해서 이제 정보 공개가 되고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전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보존돼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자, 이 과정 중에 72년도에 미군이 이 오키나와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 땅인 거야.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임차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 핵무기들을 빼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금방 핵무기를 개발을 했거든 그 당시에 64년 5년도 돼갖고 핵무기와 수소폭탄을 연속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키나와 반환 때문에 이 핵무기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미국이 해구산을 베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토 에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근데 왜 성이 다르냐면 큰형 집에 양자로 갔거든. 그래갖고 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옮겨가면서 성이 바뀌었지만 사실 이게는 친형제 지간인 거야.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묻어놓은 핵무기를 나중에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사토 에이사쿠가 64년부터 72년 동안 8년 총리를 하는데 이러한 밀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원자력의 원자 핵폭탄에 대한 보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사토 에이사쿠는 비핵화 3원칙이라고 하는 일종의 일본에서 핵무기를 제조도 하지 않고 뭐 보관도 하지 않고 뭐 사용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배치도 하지 않는 이런 비핵화 3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핵 개발하고 소련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본은 절대 그런 핵을 안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핵화 협상을 국제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요. 돈도 내고 막 해외 가서 선전사고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뒷구녕으로는 미군 기지 안에 핵폭탄을 몰래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 그 사또 에이사쿠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2000년도 돼가지고 또 다시 문서 공개에 의해서 2000년대에 까발려져 버리죠. 취소해야지.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수상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노벨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절대 안 드러나죠. 아하. 그래서 아직도 사또 에이사쿠는 이 비핵화 원칙을 전 세계에 알린 일본의 정치가로서 유일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본 사람입니다. 거짓이 뒤집혔네. 네, 기시노부스케의 동생인 거죠. 아이고, 기시노부스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간. 바로 그 인간. 네, 우리 아베 외할아버지죠. 자, 기시가 이제 총리로서 또 이러한 그 전후 일본의 복구를 진행하면서 기시가 특별히 만들었던 부서가 있습니다. 내각에 있는 부서가. 그게 경제산업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에 엄청난 권력과 자금과 또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 뭐 첩보기관의 정보들을 제공해 가면서 실제 내각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운영되던 데가 경제산업성이고 이 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일본 안에 핵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유도탄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산업적인 목적, 위성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장거리 유도탄들을 만드는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무섭다 진짜 이놈들. 언제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이 사실 기시노부스케도 그렇고요. 애초에 평화 헌법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사또 에이사쿠가 비핵화 원칙을 사또 에이사쿠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이 비핵화 원칙이 반드시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아니다. 명백하게 우리 헌법에 핵무기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이 성명이 2009년도에 다시 반복이 돼서 이러한 발언을 꺼내놓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베인 거죠. 이때가 이제 아베가 처음 총리를 할 때입니다. 아베한테는 일종의 이제 그 아베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경제 그 일종의 정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낙가소네입니다. 낙가소네. 오랜만에 듣네요. 낙가소네. 네. 이 사람은 아베가 자기 그 외조카였던 아베 아버지를 제끼고 기시노부스케가 정치에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베 아버지를 제끼고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외무상을 시키면서 오히려 낙가소네를 정치적인 아들로서 더 키워준 거죠. 이 사람도 수상이 되죠. 이 낙가소네 때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제 핵무장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핵 발전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핵 발전소를 가지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핵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 안에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대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일본은 천혜의 풍력 발전의 요지입니다. 편서풍이 불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어떠한 기업들도 수출용 풍력 발전에 대한 기술과 설비는 갖고 있어도 이걸 국내에 시행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경제산업성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핵 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그 카르텔들이 미국에 있는 이제 이 아까 말한 GE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한테 전부 독점적으로 그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원자력 사업이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이제 핵무장론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꺼낸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입니다. 이 나카소네는 82년도에 재임 이후에 이제 그 자신이 장관이었던 197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무장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카소네 총리는 이제 85년도에 총리로는 최초로 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들을 합세했고 여기에 합사하고 거기에 참배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카소네의 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레이건하고 굉장히 많은 회담을 비밀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서방 세계 최초로 이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들 거기 때문에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주고 시설을 주세요라고 하는 일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나카소네란 얘기죠. 그래서 1988년 이후로 실제로 일본은 핵연료들을 꾸준히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처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토륨의 양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이미 추출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북한 핑계도 좀 되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네네. 일본도 이제 자위대를 벗어나 가지고 정식 군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특성은 그냥 있었을 리는 없지, 솔직히. 그렇죠. 뭔가가 있었다고 보면 지금 오늘 송 작가님 말씀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쓰나미가 아니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이 그때 공교롭게도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추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2007년에 외교 전문에 관한 내용 중에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내용을 실제 발표합니다. 2007년도에 이제 이거 요미우리 신문 기사 내용인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내 전력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라늄 그 농축 기술을 러시아 국영의 아톰프롬이라고 하는 핵 연료 업체하고 제휴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쉽게 말하면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산을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정부가 구상 중이다라고 이거를 발표를 해버린 거죠. 미국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베가 1차 수상 때, 지금 아베 말고 2007년도에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오바마하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하고 오바마가 아니라 그 당시 2007년 4월 27일에 캠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시골 오두막에서 비밀 협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후로 절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에서 구입하기로 한 핵물질을 미국에서 사들인다라고 하는 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 있는 핵물질을 일본에다가 직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99%의 농축 우라늄을 제3국을 통해서 받기로 하고 그 농축 우라늄을 제공한 국가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도쿄로 보냈는데, 이거를 보내는 과정 중에 구형, 그러니까 좀 오래된 재고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내부적으로. 신형을 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형 그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원했던 순도 높은 농축 우라늄 확보에 실패를 하게 되고 2008년도에 아베가 정권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실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원자력 논의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산업성은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시를 비롯한 이 아베네 가문이 대대로 경제 산업성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도쿄전력하고 경제 산업성과 미국의 지위가 같이 합작하는 차원에서 IAEA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이 전혀 이유가 없는 구형의 그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서 신연료를 시험한다는 이름으로 3호기, 4호기를 시험 가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호기, 4호기 안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발전 작업이 아니고 그냥 바다다 놓은 농축 우라늄을 중성자를 통해 가지고 프로토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일본 안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거 충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쭉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게 되고 이거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면 인도 같은 방식인 건데 특별히 핵실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도도. 근데 충분한 외지에서 이제 그 대리로 핵실험을 하고 우리는 이만한 추출 기술과 프로토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잠정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거쳤던 게 인도의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은밀하게 작업을 해놓고 지금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세계가 인도도 핵이 있다라는 거를 핵 실험 없이 이거를 해낸 데가 인도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자기들도 일종의 핵 보유국이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평화헌법을 어떻게든 개정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이런 그 이른바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수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베 정권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냥 전쟁해서 그게 어떤 짓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이 그게 원래 호전적이어서 그런가요? 지금 일본은 이제 북한이라든지 북한의 문제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본의 이러한 무리한 핵 개발이 나오게 된 이유, 이게 2007년도 이후에 아베가 부시를 만나서 이 핵 개발에 대한 협정을 하게 된 이유가 2002년도에 사실 그 아베하고 이제 아베에 의해서 김정은하고 평양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일 간에 이제 수교를 하고 그 관계 개선을 하는 걸로 해갖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봤는데 김정은이 바로 핵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실험을 함과 동시에 노동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본 반도를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서쪽 바다가 아닌 동쪽 바다에 탄도미사일을 직격시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한 100억 불 이쪽에서 수교에 대한 비용을 치르려고 했는데 북한이 엄청나게 비용을 세게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은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아베는 한 번의 실각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통해 가지고 자위 전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가문의 열망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무슨 집착도 아니고 패티시도 아니고 뭘 그냥 그러니까 전쟁 없는 세상에서 어떤 공정한 형태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나갈 궁리를 만들면 되는데 아직도 전쟁의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일본이 심각한 외부로부터 침입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딱히 해봐야 북한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니야. 지금 미군의 철수가 임박해 있다고 아베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면 사실상 일본이 외교 면에서
말하자면 무장이 안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실제로 5개월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항공모함,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약 15조 원 가량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 갖고 이걸 10년 안에 완성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농축 이 플루토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이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전략을 갖추는 데까지 딱 앞으로 2028년까지 딱 10년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사연임을 해갖고라도 2026년 또 그 이후까지라도 집권을 하려는 이유가 그런 방식으로 일본을 완전히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밀리지 않은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야만 일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군국주의 가문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이제 후쿠시마 관련한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당시 이제 후쿠시마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안들 중에 가장 이상했던 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에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최고 그 국가 뭐라죠? 국가 지휘자, 국가 지도자인 수반인 이 간나오토 총리한테 이 모든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통제권이 간나오토 총리한테 생겨나야 되는데 동일본 전력은 일본 정부, 특히 수상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이 5일 동안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진짜 도쿄전력 사장이 이렇게 쌩깐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죠. 전력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데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핵 발전소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네.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되니까 총리가 저기를 직접 시찰하겠다고 헬기를 타고 후쿠시마로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상공을 한번 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 지금 1호기 폭발했는데 당신이 헬기를 타고 상공에 오면 기압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2호기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오지도 마세요 라고 해갖고 현장 방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3호기하고 4호기를 연결하는 지하 그 배수로가 기존에 있는 어떤 발전소 같은 배수로가 아닌 미로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익사한 기술자들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익사?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쓰나미 때문에 침수가 되면서 그 안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자체를 안 밝혔다는 겁니다. 결국 1, 2호기의 사고는 단순한 어떤 수소 폭발에 의한 어떤 뭐 정전 사고에 그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 사고를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그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5일 동안 3, 4호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고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독특한 우라늄 원소들이 집중적으로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변형된 세슘과 플루토늄에 관련된 성분들이 외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야, 오늘 그 우리 송 작가님이 제기한 이런 의혹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거를 제기한 사람은 그 일본에 있는 그 시마스라고 불리는 그 일본의 의사예요, 의사. 네. 시마스 요이치라고 하는 의사가 2011년 10월부터 계속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매년 이 사람도 자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 돼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점점 더 당시에 후쿠시마 3, 4호기는 발전소가 아니라 핵 농축을 위한 실험실이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에 가까운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한 증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알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어허. 저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인류에 끼칠 수 있으며 저게 얼마만큼 많은 지구상의 피해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베가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일체의 기록과 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후쿠시마의 상황이 얼마만큼 악화돼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이거 뭐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그런 의심도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네,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전소라고 하는 건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도 8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겠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소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1m가 넘는 콘크리트의 거대한 그 보존 용기 건물이 부서진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한 원자 폭발 말고는 원자 폭탄처럼 폭발 말고는 이만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인 상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지휘하고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새로운 복합 연료를 가지고 핵실험을 어떤 실험적인 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한 보고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으로 저지른 일종의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한두 건이야 사실. 미국이 덮어주고. 그렇죠. 천안함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고 뭐 흔히 음모론이다, 뭐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무지한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러한 유의 폭발이 이 발전소 정전 사고 있거나 한 4일, 5일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는요. 이건 정상적인 통제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분 주장입니다. 이러한 폭발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된 데에는 이집트의 첩보 기관이 일본 안에서 이러한 핵 연료에 의한 그 유출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경제용을 울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고의로 이러한 폭발 사고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 후쿠시마 발전소의 경비업체가 이스라엘계 업체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랬대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핵 농축 물질을 일본에만 판 게 아니라 이란에게까지 팔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핵 물질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잠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너무 비약적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니까 이분 주장이라고 치더라도 아무튼 지금 후쿠시마 3, 4, 5기의 폭발은 폭발 양태나 그 폭발의 위력을 봤을 때 수소 폭발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오케이. 라는 부분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조심해야 될 나라예요. 그렇죠. 워낙 음흉한 나라니까요. 자, 그분들 뭐 이런 의혹이 있구나라고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송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다 음모론으로 모시는 분도 사실 일부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워낙 이런 주제를 많이 들어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지역 안에서 불기에 객이되고 있는 수많은 멧돼지들한테 반드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주제였어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 재밌었고요. 네.
찌라시 중국 이야기 147번째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송작가 TV도 많은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